안녕하십니까. 자, 5월 모의고사 2차 과목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무난한데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은 금전 채권이잖아요. 결국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를 알선한다는 얘기는 금전을 알선한 거죠. 따라서 중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입니다. 2번에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데 그쳤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야죠. 3번 외국법에 따라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사법상의 공인중개사로 안 보죠. 중개사법에 따라서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4번에 중개행위가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하죠. 해당하지 않는다. X. 그러니까 주된 업무가 컨설팅이고 중개업이 부업으로 부수적으로 이루어졌어도 중개업으로 봐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이란 그랬는데 중개보조원의 개념 요소 두 가지죠. 공인중개사가 아닐 것,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것.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 안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는데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진 않죠. 따라서 틀린 문장이고. 문제 2번. 중개 대상에 대하여 틀린 거 그랬습니다.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게 포함되죠. 따라서 맞는 문장이고. 2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지 않았으나, 즉 임목 등기 안 했지만 명인 방법을 갖췄잖아요. 이런 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니까 문제 없고요. 그리고 등기된 임목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요. 4번은 역사상 가장 많이 출제된 중개대상물 쪽 지문이죠.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이게 바로 대토권이죠.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5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배원했다 하더라도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 미치죠. 미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고요.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는. 문제 3번. 자격증이나 등록증에 관해서 틀린 거 그랬는데,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리 중개사법에 자격증, 등록증, 확인설명서 이런 법정 서식은 다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그 밑에 국토교통부령이 있는데, 즉 시행규칙이 모두 있죠. 따라서 국토교통부령 맞습니다.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고 빌린 사람은 다 1년에 1천이죠. 따라서 3년에 3천 그랬으면 여기가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고, 등록증은 사무소를 두르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교부한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고요. 4번에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협회에 통보한다. 등록증을 교부했다는 건 새로운 사무소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회 통보해 줘야죠. 사무실이 늘었잖아요. 5번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자, 재교부는 수수료가 있어요.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가 없지만 재교부는 수수료가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로 수수료 납부해야 되니까 맞는 문장이죠.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 암기사항에 불과하죠.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특수법인은 제외하고요. 기억번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일 것 그래야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죠. 비영리 법인이므로. 니은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이건 타당하죠. 디귿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은 3분의 1 이상의 중개사일 거 그랬는데 대표자를 제외한 그래야죠. 포함한이 아니라. 니을범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거 그랬는데 실무교육은 전원이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 틀렸죠. 따라서 옳은 건 니은번 하나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2024년 10월 26일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서에 해당하는 자, 결격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야 돼요. 1번 선고유예 4글자 나왔죠? 선고유예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이든 유예기간이 끝났든 결격 자체가 아니에요. 2번 2018년 4월 1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2024년 4월 1일 날 복권됐어요. 복권되면 즉시 벗어납니다. 따라서 10월 26일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격이 아니죠. 벗어났어요. 3번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2021년 12월 1일 날 벌금 500만 원 받았죠. 자, 벌금은 보통 결격이 아닌데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일 때 결격인데 지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이기 때문에 결격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결격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4번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즉 이중 등록으로 2021년 12월 1일 날 등록 취소가 됐다면 이때로부터 3년간, 그러니까 2024년 12월 1일 날 벗어나요. 이때까지 결격입니다. 그러면 10월 26일 현재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결격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2024년 4월 1일 날 공인인증서 자격정지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자격정지는 최대가 6개월이니까 아무리 길게 받았다 하더라도 10월 1일이면 벗어났죠. 따라서 원래 결격이었지만 결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격이 아닌 거죠. 따라서 결격에 해당하는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련해서 틀린 거 그랬는데, 자 1번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 중에 있는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의 사무실로 들어갈 수도 없고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의 사무실에 개설 등록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분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업무정지 중인 사무실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맞는 거고요. 2번 법인인 계공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공구를 했는데 분사무소 소지지 시공구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본사 쪽에 와야 돼요.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에요. 3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무슨 법인이죠?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죠. 다만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중개사일 필요가 없는 거죠. 4번 법인이 아닌 계공, 개인사업자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이중사무소죠. 이중사무소는 임취 플러스 1년에 1천이죠. 따라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고, 5번 개업공인인증서는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되죠. 이걸 만약에 설치했다면 이것도 임취 플러스 1년에 1천이에요. 따라서 4번과 5번은 제재가 똑같습니다. 틀린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문제 7번 법인인 계공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골라라. 겸업할 수 있는 거. 역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특수법인 빼고, 부동산에 대한 거래 상담, 컨설팅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알선이잖아요. 경매, 알선 당연히 할 수 있죠. 다만 이것은 부직 계공은 안 되죠. 디귿번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 사업체 소개, 이 사업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체를 소개할 수는 있죠. 1번 계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프랜차이즈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전부 다 겸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정답은 1번이죠. 지금 현재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 제한 규정은 없지만 중개보조원의 고용 인원 제한이 있죠.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의 5배 초과 금지예요. 만약에 중개보조원의 고용 인원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 개공은 필요적 등록 취소 후에 1년에 1천입니다. 필취 플러스 1년.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면 맞는 문장.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공은 고용 전에 미리 신고. 아닙니다. 고용 후에 신고하죠.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하고 업무 개시 전에. 다만 이제 실무 교육을 받게 되겠지만요. 따라서 미리 신고 틀렸습니다.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끝에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이죠. 4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하는 개공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간주한다. 본다 그래야죠.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보조원도 책임을 지죠. 보조원은 지지 않는다. 틀렸죠. 따라서 보조원과 개공이 연대 책임을 져야 돼요. 정답 1번이었고요. 문제 8번.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자격증, 등록증 틀린 것. 1번. 자격증은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빌려주는 거,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거 다 인정되지 않으니까 맞는 문장이죠. 2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라는 상호와 대표라는 직함을 기재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대표는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라고 해버리면 자기가 중개사임을 드러내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무자격자에게 투자를 하게 하는 거죠.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했다 하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면 흔한 말로 동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맞죠. 4번.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개공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증이 있는데 등록증을 A가 B에게 빌려줘요. 이렇게 양도대여하고 이 양도대여를 갑이 소개했죠. 그러면 A와 B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와 양수대여 받은 자는 신고하면 보상금 나오지만 중간에 알선한 사람, 이 사람은 신고해도 보상금 안 나오죠.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신고하면 보상금 나와요. 이 사람은 보상금 안 나오고요. 따라서 지금 4번이 잘못됐습니다. 신고고발 대상자에 해당하죠. 해당하지 않는다. X. 타인에게 대여한 개공. 5번.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했다면 1년에 1천이니까 별 문제 없죠. 틀린 거 4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바깥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틀린 거. 1번. 개공은 이전 후에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이전 후에 그랬으니까 일종의 전입 신고한단 말이죠. 맞는 문장. 2번.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하는 경우 등록증 첨부를 했는데 분사무소가 앞에 나오면 뒤쪽에 신고 확인서가 나와야죠. 등록증이 아닙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그러잖아요. 주된 사무소에는 등록증, 분사무소에는 신고 확인서, 주된 사무소의 바깥의 간판에는 대표자의 성명, 그리고 분사무소의 바깥의 간판에는 책임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분사무소의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3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게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겠죠. 지금 밖으로 나간 거니까요. 그 사실을 협회 측에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줄고 늘고죠. 줄고 늘고. 타당한 얘기고요.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관청이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종로구에서 강남구로 옮기면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관청,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하는 거예요. 타당하고요.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자, 어때요? 태만히 하면 요금을 부과하니까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타당합니다. 틀린 건 2번이 잘못됐네요. 11번 휴업의 신고.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틀린 거. 자, 개공은 3개월의 휴업 그랬습니다. 원래 신고는 3개월을 초과할 때 신고해요. 따라서 3개월의 휴업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틀렸죠. 니은번 개공의 휴업기간 변경신고한단 말이죠. 변경신고하고자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를 했는데 등록증 첨부할 수 없죠. 왜 그래요?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반납했잖아요. 그럼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이 없으니까 첨부할 수가 없는 거죠. 디귿번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한 개공은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 이건 타당하죠. 간판 철거는 2법 G, 2패취. 자, 이전 신고했을 때, 폐업 신고했을 때, 등록이 취소됐을 때 2패취. 따라서 폐업 신고면 간판 철거지만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 없어요. 따라서 맞는 거죠. 지금은 틀린 거 골라라죠. 옳은 게 아니고. 따라서 틀린 건 기억, 니은 두 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X토지의 임대차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골라라. 원래 공개할 정보를 외울 게 아니라 공개사항에서 빠지는 걸 외우는 게 좋은데요. 공개사항이 아닌 거. 첫째가 권리자의 인적사항이 공개사항이 아니죠.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조세. 중개대상물로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세금까지 공개할 필요 없잖아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개보수와 실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라면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래서 권, 세, 수, 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특히 바닥면 있어요. 바닥면. 중개대상물의 바닥면은 확인설명사항에는 해당하지만 공개사항에는 빠져있죠. 그렇다면 임대차니까 전속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요. 바닥면의 상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나머지 도로, 대중교통수단계 연계성 공개해야 되고 일조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도 공개해야 됩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13번 중개사 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중개업하려는 경우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라 그랬는데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특수법인의 대표가 중개사일 필요가 없고 그 임원들이 교육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2번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했을 때 그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죠. 맞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격 취소는 3년간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에게 다 통보해요. 5일 안에. 그러나 자격정지는 시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네방네 소문낼 필요가 없으니까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휴업 기간 중에는 개공은 다른 개공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원래 이중소속은요 누구나 금지, 언제나 금지예요. 누구든지 이중소속이 안 되고 언제나 평상시에도 휴업 중에도 업무정지 중에도 이중소속은 안 돼요. 따라서
될 수 있다. X입니다. 4번 등록의 결격 사유 중에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이죠. 여기에는 개공이 고용주로서 즉 사용자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된다 틀렸죠. 따라서 개공이 말이에요. 개공이 고용인의 위반 행위로 고용인의 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중요 판례입니다. 5번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그랬는데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아니죠. 자,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그리고 과태료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과대정국 이렇게 외우죠. 과대정국 과태료는 대통령령 그리고 업무정지 국토교통부령.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중개사법에 명시된 거 모두 골라라. 기재사항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기재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예정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예정자가 빠졌어요. 거래금액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거래 예정금액은 설명사항이고 설명서에 기재하지만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은 아니죠. 어떤 권리가 이전되느냐,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야 되고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기한이니까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 들어가죠. 따라서 기재사항은 그드르 기역 디귿 니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15번 개공이 중개를 의뢰받아 확인 설명하는 경우에 관하여 틀린 거 그랬는데 이렇게 간혹 날짜가 나오지만 이 날짜가 문제 푸는데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일정 시기가 나타났지만 시험과 관련이 없어요. 1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해서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니까 맞는 거죠. 2번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어?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이빨을 잘못 늘렸다. 이빨값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00과. 따라서 업무정지 그러면 틀렸죠. 3번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은 확인 설명할 사항 맞습니다. 중개보수 얼마다, 실비가 얼마다. 4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교부하니까 이것도 별 이상 없죠. 현재 2번이 틀려 있습니다. 5번 법인인 개공의 주된 사무소에서 소속 공인인거자가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에는 그 대표자와 중개를 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니까 정확합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16번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무자격자예요. 근데 무자격자이면서 무등록업자가 있고 무자격자인데 일반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자격자인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 무등록업자예요. 무등록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다음 개공은 중개보수 약정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개공은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미리 중개행위에 상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죠. 다만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죠. 이거 별 문제 없습니다. 3번 주택 부속토지 포함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그랬습니다.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주택 외의 물건은 국토교통부령, 이것도 이상 없죠.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까지 내려가고 주택 외의 물건은 그냥 국토교통부령이죠. 시도조례가 없습니다. 이 3번 지문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4번 개공과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날이 되는데 약정을 해서 계약이 체결된 날로 할 수도 있겠죠. 별 문제 없습니다. 겸업 중에서 경공매가 있잖아요.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습니다. 경매 알선이 있고 경매 대리가 있고요. 공매 알선이 있고 공매 대리가 있는데 이 공매 알선 쪽은요, 우리 중개보수 이쪽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요.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중개보수 초과 금지 규정은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알선, 중개보수 초과 금지 규정, 중개사법, 공매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 틀렸죠. 2번과 5번은요 하나의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의 판례에서. 틀린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손해배상 책임 관련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뢰인은 개공이 가입한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직원이 잘못해서 개공에게 책임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개공이 가입한 보증기관에 돈 받을 수 있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개공 본인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났을 때, 고용인 때문에 개공에게 손해가 났을 때, 사무소 제공으로 인한 손해가 났을 때 이 세 가지 모두 보증금 지급 사유니까 보증기관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 개공은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에 공탁해야 된다. 셋 중에 하나. 업무 개시 후 즉시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틀렸죠. 디귿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증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건 중개가 완성된 때예요. 그러니까 보증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하냐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업무를 시작해서 중개 활동합니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될 거 아닙니까? 완성된 때에 보증 관련 사항을 설명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보증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고, 보증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건 중개가 완성됐을 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디귿번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가 아니라 중개가 완성된 때죠. 따라서 지금은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건 기억번 하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금지행위와 그에 관한 벌칙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거 기억번 단체 구성 왕따 독과점이죠. 3년에 3천 맞습니다. 니은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 여기까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 이 사람은 무등록업자예요. 무등록업자는 3년에 3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등록업자라는 걸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받은 개공 쪽은 1년에 1천이죠. 무등록업자는 3년에 3천, 무등록업자를 통해 의뢰받으면 그 개공 1년에 1천. 디귿번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주장 3년에 3천. 틀렸습니다. 니을번 사례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 받았어요. 초과 금품 수수 1년에 1천. 따라서 3년에 3천. 틀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만 잘 하시면 되는 평범한 문제고요. 옳은 건 기억, 니은 이렇게 됩니다. 1번이 정답이죠. 문제 19번 교육 관련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연수교육이죠. 원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법 제도, 법률 지식,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게 되니까 그동안의 법률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제도 변경. 따라서 연수교육은 중개 관련 법 제도의 변경 들어가고요.
중개 및 경영 실무를 내용으로 한다. 타당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다만 이제 직무교육, 보존에 대한 직무교육은 직업윤리만 해주죠. 2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해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실무교육이지 직무교육이 아니죠.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했는데,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따라서 등록관청이 아니죠. 4번 실무교육은 2, 8, 3이 12, 16이 아니고요. 12, 16은 연수교육일 때예요. 5번 국토부 장관은 개공 등의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그랬는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 등록관청이 중첩적으로 교육권자예요. 따라서 국토부 장관도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죠. 따라서 할 수 없다. X. 맞는 건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려 있습니다. 20번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 개공의 업무정지이면서 소공의 자격정지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개공일 때 그리고 소공일 때, 개공과 소공. 개공으로서 업무정지가 가능한 건 먼저 임의적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사유가 다 결국 업무정지가 가능하죠.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그러면 이렇게가 업무정지고 이게 지금 자격정지로서 공통적인 걸 골라라. 자 1번 표준서식인 전속종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종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는 소공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일 뿐이에요. 자격정지 없어요. 2번 거래계약서에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다. 문서를 보존하는 건 개공에게만. 따라서 종이 쪼가리 나왔으면 업무정지고요. 소공의 자격정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작성교부. 작성교부도 개공만의 의무지 소공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작성교부 안 했다면 업무정지고 소공은 해당이 없어요. 4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개공은 임취니까 업무정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공이면 자격정지죠. 그래서 개공의 업무정지, 소공의 자격정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교부도 개공만의 의무니까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소공과는 무관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개공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그랬어요. 임취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금품받으면 금지행위로서 임취 맞습니다. 2번 법인인 개공이 감정평가를 했다는 건 겸업제한 위반이죠. 겸업제한도 임취. 3번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 6개월 초과 휴업은 무단장기 휴업 임취. 그렇게 쉴 거면 아주 쉬어버려라. 4번에 확인설명서를 보존 의무 위반했다면 종이쪼가리 서명, 날인, 교부 보존. 서명, 날인, 교부 보존 나오면 무조건 업무정지. 5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조치. 이 조치가 보증설정이죠. 보증설정을 이행치 않았다면 그것도 임취. 따라서 1, 2, 3, 5는 임의적 등록 취소고 4번만 업무정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 2, 3, 5는 취소나 정지가 선택사항이고요. 4번은 업무정지만 가능하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없잖아요. 정답 4번입니다. 22번 정보망에 관하여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국토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30일 안에 사업자 지정을 하고 지정소 교부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2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에 한정해서만 공개해야 된다. 이것도 타당하죠. 3번 국토부 장관은 개공과 의뢰인 상호 간에 자 여기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그래야 되는데 개공과 의뢰인 상호간에 여기가 잘못됐죠. 이들 상호간에 정보공개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즉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게 잘못됐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이 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된다. 이거 타당하죠. 거래가 되면 거래사실 통보해라.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요, 재량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틀린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2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개공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과 틀림의 표기가 옳게 된 거 그랬습니다. OX를 표시해 보란 얘기죠. 2021년 2월 1일 날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어요. 이때 법을 위반했고 2021년 7월 5일 그러니까 약 5개월 뒤에 폐업 신고했어요. 그랬다가 2024년 3월 16일 그러니까 2021년 7월 5일 날 폐업 신고하고 2024년 3월 16일이니까 약 2년 8개월 쉬었다가 다시 등록했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에 법을 위반했고 2021년 2월 1일 날 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2021년 7월 5일 날 폐업 신고했고 폐업 2024년 3월 16일 날 재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2년 8개월 정도 됩니다. 2년 8개월. 그러면 3년이 안 됐잖아요. 원래 이제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재등록 개공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는 폐업 기간이 3년 이내이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2년 8개월이니까 옛날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니은번 갑이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 50일 만에 그 소공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업무 정지할 수 없어요. 원래 고용인의 결격을 2개월 내에 해소하지 못했을 때가 업무 정지인데 지금은 50일 만에 해소했잖아요. 따라서 업무 정지 못해요. 틀린 문장. 디귿번 2023년 5월 16일 서명날인 의무 위반으로 업무 정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2023년 5월 16일 날 업무 정지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 5일 날 폐업 신고했어요. 그랬다가 다음 년도 2024년 3월 25일 날 재등록, 다시 등록했잖아요. 이렇게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등록하는 경우 폐업 전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업자에게 승계가 되거든요. 지금은 전년도 5월 16일 날 받은 업무 정지니까 다음 년도 3월 25일 날 재등록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재등록업자에게 승계가 되는 거죠. 지금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등록했다면 과거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승계되니까 맞는 문장이죠. OX를 순서로 맞추면 OXO 이렇게 되죠. OXO. 따라서 정답은 OXO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4번 중개사법령상 포상금으로 틀린 거. 우리 중개사법령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고 부동산거래 신고법령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죠. 그런데 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이에요. 개공이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표시광고를 한 자,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했다면 이 사람은 신고고발 대상이에요. 따라서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2번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럼 맞죠? 부동산거래신고법 2개월 내, 여기는 1개월 내.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50% 이내,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것도 맞죠? 4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고발에 접수가 된 경우 2건 이상 최초죠. 최초 신고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확합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대. 그 사람을 신고했는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 보상금 지급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유죄나 무죄나 다 보상금 지급해요. 그러니까 원래 보상금 지급의 조건이 2가지잖아요. 공소 제기했거나 기소 유예가 됐거나 이 2가지가 보상금 지급인데 공소지개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상관없어요. 다 보상금 지급합니다. 유죄이든 무죄이든 공소 제기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무죄는 지급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5번이 틀린 정답이죠. 25번 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무소 이전 1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100화죠. 100화. 자격증 7일 안에 반납 안 하면 100화. 사무소 명칭의 법정문자 사용 안 하면 100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설교 100화. 그런데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보조원의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저 중개 보조원이에요. 보하고 길게 뽑으니까 5가 남죠. 보조원이에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쉽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26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관련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자격증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이때 자격 취소는 자격증교부 시도지사가 하고요.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 청문 절차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하죠. 따라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행 후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여기는 잘못됐죠. 이행을 하고 통보를 하면 자격증교부 시도지사가 취소하죠. 2번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그걸 이유로 자격을 취소한다면 청문을 거쳐야죠. 취소 3가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산으로 인한 경우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요. 여긴 청문 실시 맞아요. 3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한 때는 5일 안에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에게 통보하니까 맞죠. 자격 취소는 통보해 줍니다. 3년간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우리 중개사법 5일짜리 딱 하나밖에 없죠. 4번 공인중개사의 직무 관련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형을 받았다면 자격 취소. 이게 새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형법을 위반했어요. 범죄단체 조직죄, 사문서 위조 행사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으로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해요. 그러나 형법이라도 공인중개사 직무와 무관하게 폭행죄, 강도죄, 절도죄 이런 거라면 중개사 자격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재 정답은 1번이고요. 5번 자격 취소가 되면 자격증교부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해야죠. 7일 안에. 27번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수 없다. 아니죠.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 2가지가 할 수 있죠. 2번 개공이 보증보험금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안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 이건 타당합니다. 별 문제 없죠. 3번 개공으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요.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폐업신고하고 1년 안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실무교육은 면제가 되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4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개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는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하냐. 주관적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개공이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죠. 주관적 의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5번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주도 육성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건 없죠. 목적, 5번의 목적 같은 경우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옳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틀린 건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요. 토지 건물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 중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5번 보시면 지금 5번이 다음 페이지군요. 일단 그러면 토지 건물이 신고 대상이고 8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이 신고 대상이고 분양권 8개, 입주권 2개잖아요. 그러면 빈집 특례법상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입주권이에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면 입주권 매매 계약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건 타당합니다. 문제 없죠? 2번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검인받은 걸로 봐요. 문제 없고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 간주되는 거 맞죠? 여기 들어가서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도 4번 거래 신고하려는 개공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서명 또는 날인 맞습니다. 다만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 잘못됐죠. 사무소 소지지 등록관청이 아니라 부동산 소지지 신고관청이죠. 부동산 소지지.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에요. 5번 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으로 해당한다 하여 모두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토지 건물은 들어가지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안 들어가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29번 중개사법령상 개공의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해서 틀린 거 단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 제외하고 1번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죠. 분사무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대표자와 책임자가 함께 그랬는데 대표자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지금은 문제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거죠.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했어요. 거짓 기재, 다운계약서. 임의적 등록 취소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반드시 기재. 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들어가고요. 4번 거래계약서를 보존해야 될 기간은 5년 맞고요.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5번 거래계약서에는 해당 중개를 한 소공이 있다면 그 개공과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건 1번 분사무소면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함께 서명 날인하죠. 대표자가 아닙니다. 30번 전속 중개계약 관련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은 개념이고요. 2번은 약정이 없으면 3개월짜리고요. 3번은 뭐가 나왔죠?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스발상과 직접 거래했다면 중개보수의 5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니까 3번이 틀린 거죠. 4번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면 임취,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3번이 틀린 정답. 31번 갑은 개공병에게 의뢰해서 을 소유의 전용면적 90제곱미터죠. 85를 넘었네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완전히 주택 외 물건으로 합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25만원, 4,500짜리네요.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을의 오피스텔을 갑이 빌리는데 그 임대차 계약을 병이 중개한 거죠. 그런데 그 오피가 말이에요. 그 오피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서의 요율 0.9% 적용하는 건데 문제는 2천에 25잖아요. 그러면 2천에 25면 2천만 원 더하기 25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4,50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4,500, 5천만 원 미만이므로 70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3,750이 되고요. 3,750에 0.9% 하게 되면 33만 7천원 나옵니다. 33만 7,500원. 일방 쪽이잖아요, 지금. 병이 갑으로부터 그랬잖아요. 병이 갑으로부터 일방 최대. 그래서 5번 33만 7,500원. 요게 정답입니다. 뒤쪽에는 이제 뭐 상하수도 시설에 갖추는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춘 거니까 주거용 오피인데 면적 초과란 말이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전용 면적 90제곱미터. 32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 중 재계약할 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적용하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보여야 합니다. 수수료만 내면 되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려고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는데 이때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해 딴 데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주임법의 보호를 못 받고 전세권만 남아있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 대항력 우선변경을 다 잃어버려요. 단 이 사람은 전세권은 남아있죠. 전세권은 근데 민법이란 말이죠. 상실하지 않는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이것도 실제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4번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에 표시 없이 그 부지 중에 일부 지분으로만 주민등록했다면 대항력 취득할 수 없죠.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 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동호수가 빠져도 되고요. 호수가 빠져도. 5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사도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에요. 주임법의 보호를 받는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예외적 법인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33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은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여기가 아니에요. 임차인에게 그래야죠. 2번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 해지 그랬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든 미달하든 다 3기 연체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기만으로 안 돼요.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대표적인 5가지 규정은 적용하죠. 권리금은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대항력은 인정해주고요. 표준계약서 적용해주고 10년간 갱신요구권 인정해주고, 그리고 3기 연체 시 해지 규정 적용해주고, 권대표 갱삼. 권대표가 갱신 요구했는데 3기 연체돼서 해지돼 버렸네. 권대표 갱삼 5가지 적용되죠.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4번 법무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자, 권리금이란 말이 나오면 맨 앞에 국토부 장관으로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됐죠. 얘하고 얘가. 따라서 뒤집어서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해야 돼요.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요거는요. 주임법, 상임법, 경매 세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5번 지문이. 그러니까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이 임차권은 경매가 실시된 경우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으니까 맞죠. 따라서 옳은 건 5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려 있습니다. 여기는 공부할 가치가 있는 지문들이 꽤 있습니다. 34번. 34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35번. 상가면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매매 확인설명서에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거. 세부 확인사항이 뭡니까?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 그리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그리고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실내 벽이 환해요. 실내벽이 환해요. 실내벽이 환해요. 세부 확인사항 2번이네요. 자,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기준은 보통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자기가 확인하죠. 환경 조건 상가니까 없어요. 관리에 관한 사항 밖에 있죠. 경비실 입구 없고 직접 확인하죠. 그러니까 1번은 기본 확인 사항이고요. 2번은 세부 확인 사항이고요. 3번은 아예 없고요. 4번은 기본 확인 사항이고 도로대중교통 직접 확인하니까 기본 확인 사항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인회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대상 물건의 표시는 대장으로 기재하니까 문제 없고요.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 사항은 당연히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그런데 3번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은 시도 조례가 아니고 이거 시군 조례예요. 시군 조례. 따라서 시도 조례가 틀렸습니다. 4번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 맞고 협의가 없다면 부가가치에서는 포함된 걸로 본다. 여기 잘못됐습니다. 포함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예요. 따라서 정답은 3번과 4번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복수 정답. 5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공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소공 포함해서. 자, 37번 경매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1번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됐죠. 유찰됐습니다. 유찰되면 최저 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춰 재매각이 아니라 새 매각기일을 정하죠. 재매각이 아니라 새 매각. 이건 뭐 용어에 관한 것이니까요. 가볍게 처리하면 되고 2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요. 기한을 정하죠. 따라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을 내는 게 아니라 기한 내 돈을 내죠. 기한 내.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면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순서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매각 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매각 결정 기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첫 매각기일 앞쪽에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매각 결정 기일이 아니고요. 4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채무는 없지만 책임은 있어요. 5번 매각 부동산 위에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저당권 앞에 있는 전세권이에요.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X. 5번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37번 같은 경우는 2번, 3번, 4번, 5번이 자주 등장하는 지문들입니다. 실전에서. 38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관련 틀린 거 1번은 시험에 3번 나왔죠. 개공의 중개업 폐업 신고. 중개업 폐업 신고는 잘못한 게 없죠. 폐업 신고에 따라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다면 결격이 없어요. 따라서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어요.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등록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맞죠. 2번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된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매수 신청인으로 매수 신청하는 거 안 되죠. 자기 계약이니까. 3번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권에서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면 보수 영수 중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 즉 중개사법 도장으로 이쪽을 찍는 거죠. 따라서 왼쪽 도장, 말하자면 중개사법 도장을 찍는다. 맞는 얘기고요. 4번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서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처리해서 3년이 아니라 5년간 보존합니다. 매수신청 대리 쪽은요 전부 다 5년이에요. 사건 카드 5년, 확인설명서 5년, 관리대장 5년, 전부 다 5년.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면 대리인 등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등록이 전제 조건입니다. 39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도 외국인 등에 해당하니까, 즉 우리나라 사단이지만 외국인으로 구성됐으면 여기서는 외국인 등으로 취급합니다. 2번 법인의 합병은 계약 외 원인이죠. 계약 외 원인이라면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니까 맞죠. 3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행하는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내에 토지에 대해서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내에 허가나 불허가야 해요. 원래 외국인 취득 특례상의 허가 대상 토지가 5가지잖아요. 군사, 문화, 유산은 야생적이고 생태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는 30일 내에 처리하지만 나머지는 15일 내에 처리합니다. 따라서 3번이 30일이 아니라 15일. 틀린 정답 3번. 4번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았어요. 증여받았다면 계약으로 인한 취득이므로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는 거 맞고, 5번 외국인 등의 허가 없이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받지 않고요 허가 없이 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맞는 거죠. 무허가 계약 효력은 없습니다. 40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1번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후로 구분해서 표시하니까 이게 정답이죠. 2번에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면적을 계산해서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이 아니고 전용면적이죠. 이것도 자주 등장하고요. 3번 물건별 그랬잖아요. 물건별 거래가격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까지만 적지 합계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합계 금액은 총 실제 거래 금액에 적어요. 4번도 종종 등장하는데 종전 부동산이면 분양권 매매 경우에만이 아니고 입주권 매매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것도 틀렸고, 5번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세를 제외한 게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요.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1번이 맞고 나머지 2, 3, 4, 5는 다 틀려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5월달 모의고사 2차 과목 중개사법령과 중개실무의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